이 못된 것! 너희 얼굴에 귀신이 씌었어! 보살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북풍이 칼날처럼 매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강화부에서도 이름 높은 거상 가문 박씨 문중의 종갓집에는 이상할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미 하인들이 모여 있었고 마당에는 희미한 등불 몇 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기둥이던 박씨 노마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마님은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세 자식을 데리고 맨손으로 상단을 일으켜 세운 여인이었습니다. 소금 장사로 시작해 비단과 곡물 장사를 거치며 강화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씨 노마님은 남자 10명보다 더 무서운 장사꾼이다. 하지만 그 무서운 장사꾼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노마님이 병석에 누운 지 이미 몇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단을 이어받은 큰아들 내외가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마음이 지나치게 여렸습니다. 사람을 잘 믿었고 누가 눈물만 보이면 장부도 제대로 보지 않고 돈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단의 돈은 눈덩이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거래하던 상인들마저 슬그머니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갓집의 금고도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가장 초조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최 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얌전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도 빠지지 않고 했고 하인들에게도 늘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효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친정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의 친정은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장사를 하다가 큰 손해를 본 뒤 빚쟁이들이 집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지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점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친정에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을 내놓으라고 한다. 이번 달 안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편지를 읽던 최 씨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점점 도끼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저 집을 누가 살리는데?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소문을 말입니다. 노마님은 평생 비자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노마님이 숨겨둔 금은 보화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단서를 쥐고 있는 물건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마님의 머리에 꽂혀 있는 몸통이 유독 굵은 은비녀였습니다. 어느 날 밤 부엌에서 하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마님이 그 비녀를 목숨처럼 아끼잖아. 아마 그 안에 재산 단서가 숨겨져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최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국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약방으로 향한 것입니다. 마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최 씨는 잠시 망설인 후에 은자 열량이라는 큰 돈을 건넸습니다. 어머님께서 몇 달째 잠을 못 주무십니다. 아주 독한 약으로 처방을 받아오라고 하십니다. 약방 주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약을 써보시오. 그가 내민 작은 종이봉투 안에는 만다라와 독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독초는 사람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약초였습니다. 하지만 양이 조금만 많아도 숨이 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약방 주인의 비릿한 미소에 최 씨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약이라는 것이 요물과 같아서 섞는 양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그 약을 받아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는 직접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에게 모두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뚝배기 위로 김이 올라왔습니다. 최 씨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그녀의 머릿속에 노마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 온 편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독초를 미음에 풀어 넣었습니다. 그릇에 담은 미음을 들고 노마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마님은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음 좀 드세요. 노마님은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그 말 한마디가 최 씨의 심장을 잠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마님은 미음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노마님의 머리에서 빛이 비녀를 조심스럽게 뽑아들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야 우리 친정을 살릴 수 있어. 노마님의 장례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노마님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알려지자 집안 사람들은 황급히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따뜻한 방에 시신을 오래 둘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례를 서두른 사람은 큰 며느리 최 씨였습니다. 어머니를 오래 모시면 몸이 더 상합니다. 지금 바로 입관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장례를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염을 치르자마자 곧바로 발인을 하였습니다. 관 뚜껑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못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탕탕탕 망치 소리가 겨울밤 공기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관 속에서는 아주 미세한 숨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마님은 아직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시 뒤 노마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하지만 사방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노마님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딱딱한 나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관 속에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노마님은 마지막 힘을 모아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 뚜껑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장례 행렬이 이미 집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 반복되는 행동을 하였지만 밖에서는
요령 소리와 상여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상여는 집 뒷산의 산길을 따라 급경사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산등성이 위에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산을 가르듯 내려쳤습니다. 쾅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까마귀 한 마리가 허공에서 비틀거리더니 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까마귀의 부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흉조다. 뭔가 이상하다. 그때 지관이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 장례 행렬이 멈췄고 장정들이 상여에서 관을 내린 후 무덤 옆까지 직접 옮겼습니다. 지관은 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땅의 기운을 보며 살았소. 하지만 이런 기운은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지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인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했소. 이런 기운은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법이요. 사람들의 시선이 상주에게 향했습니다. 지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주께서는 생각나는 것이 없소? 큰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큰 며느리 최 씨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노마님의 은비녀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자정 전까지 고인의 마음에 걸린 것이 풀리지 않으면 이 집안에 큰 화가 닥칠 수도 있소.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더 오래밖에 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발인이 시작됐는데 지금 장례를 멈출 수는 없지 않은가. 이 추위에 시신을 더 둘 수도 없고. 그때 큰 며느리 최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관 어른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이 추위 속에 더 두는 것은 오히려 불효입니다. 장례를 계속 치르는 것이 도리입니다. 문중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장례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은 천천히 무덤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눈보라 속에서 서둘러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겨울 흙이라 완전히 다져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급하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서 내려갑시다. 문중 사람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종갓집에는 이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노마님이 평생 지켜온 집이었지만 어딘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례를 치를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눈은 휑하니 들어갔고 피골이 상접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석에 눕게 된 뒤 상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제가 장사를 망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을 제가 다 망쳤습니다. 큰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몸도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아들의 몸이 앞으로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쿨러. 바닥에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큰아들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큰 며느리 최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관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상주부터 피를 토하며 급사를 맞을 수도 있소.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최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은비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관이 말한 고인이 잃어버린 물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최 씨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안방에 옮긴 후 하인들에게 시중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창고에서 사판자루를 챙긴 후 곧장 집 뒷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밖에서는 세찬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숨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옷은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스름한 초저녁 봉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돌려드릴게요. 제발 우리 서방 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친정집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면서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관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손으로 흙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관 뚜껑을 힘겹게 열었습니다. 기잉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관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순간 갑자기 한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노마님의 손이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최 씨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쇠사슬처럼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서 노마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이 몹쓸 것. 그 목소리는 쉰 숨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최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비탈길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몸이 흙탕물에 젖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누가 거기에 있소? 그것은 막내 남매였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곡을 하러 함께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두려운 눈으로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파헤쳐져 있는 무덤과 뚜껑이 열린 관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막내는 재빨리 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노마님의 숨이 거칠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막내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걸 지금 알리면 안 된다. 형수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막내 아들은 노마님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버려진 폐가로 몸을 숨겼습니다. 몇 시간 뒤 막내 남매는 노마님의 지시로 파헤쳐진 무덤을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흙을 다시 덮고
봉분을 원래 모습처럼 다졌습니다. 날은 추웠지만 두 사람은 달빛의 의지에 밤새 흙을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밤 충격으로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한 큰 며느리는 늦게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는 하인들이 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마님 무덤 말이야. 내가 옛날 생각이 나서 새벽에 노마님 산소에 올라갔는데 뭔가 모르게 봉분이 달라진 것 같아. 모양은 그대로인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분이 멀쩡하다고? 최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어젯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헛것을 본 거야. 그녀는 스스로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의 일은 꿈속에서 본 악몽이라고 말입니다. 최 씨는 그 뒤 단 한 번도 무덤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 버려진 폐가는 오래전에 사람들이 떠난 집이었습니다. 지붕의 기와 몇 장은 이미 떨어져 있었고 마루는 곳곳이 썩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시 거처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노마님의 숨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노마님은 눈을 가늘게 뜨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 모양이구나. 막내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을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노마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독을 먹였다는 사실도 비녀를 훔쳐갔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하지만 노마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날 이후 노마님은 폐가에 몸을 숨긴 채 막내 남매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노마님은 남매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노마님은 산 아래 작은 숲으로 두 남매를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노마님은 큰 돌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돌 옆을 파보거라. 막내 아들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은정과 금부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엇입니까? 가문이 정말 위급해질 때를 대비해 내가 몰래 숨겨둔 돈이다. 남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마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 돈으로 장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머니 무엇을 팔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버리는 것. 그 속에 돈이 숨어 있다. 어느 날 노마님이 막내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장터에서는 무엇이 가장 많이 버려지느냐? 막내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썩은 사과가 많습니다. 요즘 장마 때문에 사과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 가져오너라. 막내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썩은 사과를요? 장사꾼은 말이다. 사람들이 버린 것에서 돈을 보는 법이다. 막내 아들은 장터에서 버려진 사과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집안 망했다더니 이제 썩은 사과까지 줍네. 노마님은 큰 항아리를 여러 개 사오게 한 후
막내 아들이 가져온 사과를 벌레 먹은 곳을 발라낸 후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발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향이 깊은 사과 식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식초는 고기 비린내를 완벽하게 잡아주는 조미료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고을 주막들이 앞다투어 그 식초를 사갔습니다. 남매의 장사는 금방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큰 집에서는 며느리 최 씨의 삶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녀를 가지고 있었지만 숨겨진 재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 남매까지 내쫓고 집안을 이잡듯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녀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의 몸에 귀신이 씌었어.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점쟁이는 구판을 벌여야 한다며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점쟁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구판이 끝난 뒤 그는 최 씨의 돈을 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날 밤 화가 난 최 씨는 어머니의 옛 가구를 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구 바닥에서 삼배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의 보물을 머리에 얹은 자, 그 무게에 제 목이 꺾이리라. 그날 이후 최 씨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손등에는 검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이라도 걸린 거 아냐? 그리고 남은 하인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갔습니다. 노마님의 첫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비록 쇠락해진 집안이었지만 문중 어른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대청마루에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때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마님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얼빠진 표정을 지으며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이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노마님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약방 기록과 주인의 증언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최 씨는 곧바로 포박되었습니다. 옥사에 갇힌 그녀에게 마지막 세 번째 유서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친정의 빈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의 절반에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미 노마님이 갚아놓은 빚이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래서 몰래 빚을 갚아두었다. 하지만 내 친정은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너에게 돈을 요구했구나. 최 씨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노마님과 막내 남매는 상단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노마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장사꾼이자 가장 따뜻한 어머니였다고 말입니다.